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평소 집안일 하면서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을 잘 듣고 있어요. 늘 듣기만 했지 제가 사연을 보내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용기를 내 글을 써봅니다. 저도 그 누구 못지않게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글재주가 없어서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제 모든 불행의 시작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였는데요. 일이 끝나고 나면 늘 약주를 드셨죠. 그리고 거나하게 취한 상태로 걸핏하면 엄마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반찬이 부실하다, 집이 더럽다 같은 너무나 하찮은 이유들로요. 연탄을 때우는 작은 단칸방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맞을 때 전 어디 도망칠 곳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차마 달려가 말릴 용기도 내지 못했죠. 몇 번 끼어들어서 때리지 말라며 애원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저를 밀치고 오히려 더 난폭하게 엄마를 괴롭혔습니다. 차라리 제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느껴질 정도로요. 언젠가부터 엄마는 제게 옷장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비닐로 만들어진 싸구려 옷장에서 두 눈을 꼭 감고 있으면 아버지의 거친 욕설과 엄마의 비명이 한데 뒤섞여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엄마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를 지켜주지 못하는 무력한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바탕 푸닥거리를 하고 나면 집을 나가버렸어요. 또 술을 마시기 위해서요. 그게 여의치 않을 때면 다락방으로 올라가 코를 골며 잤는데요. 죄책감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죠. 그럼 엄마는 옷장 문을 열고 이제 나와도 돼 순자야 하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옷모더기 안에서 벌벌 떨고 있던 저는 그제야 세상 밖으로 나와서 엄마 품에 안겼죠. 엄마 괜찮아? 많이 아파? 병원 갈까?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 사실 괜찮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도 엄마가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저를 어릴 때면 정말 뭐든 다 괜찮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때때로 엄마에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치자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서만 살면 안 돼? 그냥 아빠 버리고 떠나자, 응? 그럼 너 학교는 어떡하고? 그래도 고등학교까진 나와야지. 지금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해. 너 엄마처럼 살고 싶어? 엄마는 제일 한이 되는 게 공부를 못했던 거야. 너희 할아버지가 계집애가 무슨 글 공부냐면서 학교도 안 보내주셨거든.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니겠니? 넌 엄마처럼 살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고 번듯한 직장도 다녀야지. 엄마의 뜻은 완고했어요. 어떻게든 저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하셨죠. 엄마는 괜찮아. 순자야, 엄마는 너만 있으면 다 참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넌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해. 알았지? 알았어. 그럼 조금만 기다려, 엄마. 내가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게. 그럼 그때 아빠 버리고 우리 둘이서만 살자. 알았지? 그래, 그러자. 엄마는 제게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해줬어요. 그땐 꿈에도 몰랐죠. 그 약속이 배신으로 돌아올 줄. 14살 겨울방학 때였어요. 그날도 아버지는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돌아왔죠. 그리고 시답잖은 핑계를 대며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죠. 견디다 못한 엄마는 결국 문 밖 너머까지 도망쳤습니다. 이 앞에 내가 미꾸라지처럼 자꾸 어딜 도망가? 아버지는 그런 엄마 때문에 더 화가 났던가 봐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한복판에서 엄마 머리끄덩이를 잡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도 보는 눈이 있는 곳에선 제법 멀쩡한 척 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몇몇 어른들이 달려와 아버지를 뜯어 말린 뒤에야 사태가 진정됐어요. 엄마는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괜찮냐고 물어봐도 제가 다가가 품에 안겨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엄마는 저와 아버지를 버리고 홀로 도망쳤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 어디에도 엄마는 없었어요. 편지 한 장 없었기에 처음 며칠은 바보같이 기다렸죠. 잠깐 어디 멀리 일을 보러 간 거라고, 엄마가 나를 두고 혼자 도망쳤을 리 없다고 자기 위안하면서요.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어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버렸다는 걸요. 당시엔 엄마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견딜 수 없었던 게 아닐까 해요. 자존심이 센 분이었으니까요. 남편에게 맞고 산다는 걸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런 엄마를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언젠가부터 전 아버지보다 엄마를 더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던 만큼 더 배신감이 컸죠. 엄마가 사라진 뒤로 전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학교는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만둬버렸죠. 엄마가 강조했던 게 학교는 꼭 졸업하라는 거였거든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시기 어린 반항이었죠. 하지만 학교라는 울타리조차 잃고 나자 제가 설 곳은 더더욱이나 없었어요. 일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고작 중학생인 저를 받아줄 곳은 없었죠. 이 세상 그 누구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엄마마저 나를 버렸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줄까? 하는 비관적인 생각만 들었죠. 결국 저는 새벽녘에 동네 하천으로 향했습니다. 강물은 사람 속도 모른 채 참 세차게도 흐르더군요. 잠깐 망설이던 저는 그대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이 저를 덮친 것도 잠시, 누군가 저를 휙 강한 힘으로 끌어올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하천 기슭에 쓰러져 있었죠. 학생, 괜찮아요. 나 좀 봐봐.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아빠뻘쯤 되어 보이는 중년의 아저씨였어요. 고맙기보다는 화가 나더군요. 왜 나는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나 분했어요. 내가 언제 구해달라고 했어요? 나 좀 그냥 가만히 두란 말이에요. 제발 그냥 가만히 좀 둬요. 저는 악다구니를 쓰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 울었죠. 아저씨는 그런 저를 두고 떠나지도, 그렇다고 달래주지도 않은 채 그저 옆에 있었어요. 그러다 제 울음이 잦아들 무렵 배 안 고파? 하고 묻더군요. 웃긴 게 그 순간 갑자기 격렬하게 허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밥 먹으러 가자. 얼른 일어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도 되나 싶었지만 끼케야 죽기밖에 더하겠어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어차피 한번 죽으려고까지 했던 마당에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아저씨가 저를 데려간 곳은 중국집이었어요.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시켜 제 앞에 놓아주더군요. 그때만 해도 짜장면은 졸업식 때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어요. 탕수육이야 말할 것도 없었죠. 저는 허겁지겁 눈앞에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로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게 언젠지 까마득했거든요. 배부르게 먹고 나니 그제야 좀 정신이 들더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벌인 건지, 아저씨는 왜 그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야단치지도 않더군요. 그저 몇 살이냐, 학교는 다니냐 같은 기본적인 것만 질문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게 그러더군요. 그럼 앞으로 뭘 하고 싶어? 학교 안 다닐 거면? 제게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아저씨가 처음이었어요. 그 전까지 제 꿈은 딱 하나, 빨리 번듯한 직장에 취업해서 돈을 벌어 엄마와 같이 도망치는 거였으니까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 한번 생각해봐.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우선 돈을 벌어야겠죠?
빨리 돈 벌어서 어디로든 멀리 떠나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아버지에게서 엄마와의 추억이 있는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러자 사장님은 씩 웃더군요. 그럼 잘 됐네. 내가 우유 대리점을 하는데 아침에 잠깐 나와서 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원래 우리 마누라랑 같이 했는데 그 얼마 전에 애를 낳는 바람에 새벽에 바짝 2시간만 일하면 돼. 힘쓸 것도 없고. 학생이 해볼래?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전 너무 당황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도 없이 알바 자리를 구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전 그 아저씨, 아니 그 사장님네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우유 배달할 곳들을 확인하고 우유 종류 및 개수를 체크하는 게 제 일이었죠. 전날 미리 작업돼 있던 걸 확인만 하면 되는 일이라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같이 일하는 분들도 어린 게 기특하다면서 잘 챙겨주셨죠.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요? 오전에 일찍 일을 끝내고 나면 할 게 없으니 심심하더라고요. 그걸 눈치챈 사장님이 검정고시를 권하더군요. 뭘 하든 학교 졸업장이 있어서 손해볼 일은 없다면서요. 몇 년 뒤 정신을 차려보니 제 손엔 검정고시 합격증과 꽤 두둑하게 돈이 모인 통장이 있었습니다. 떠날 때가 된 거였죠. 영업소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 전 사장님에게 내복을 선물했어요. 아이 됐다. 뭐 이런 걸 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어차피 전 이런 거 선물할 부모도 없어요. 그래. 뭐 잘 입으마. 그동안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때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일부러 저 위해서 일자리도 주시고 검정고시도 치게 해주신 거 다 알아요.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어디 가서든 잘 살아라. 종종 편지 보내고 알았지? 사장님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저는 서울로 상경했어요. 대부분의 촌뜨기들이 그렇듯 저도 서울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환상은 상경한 지 1년도 안 돼 깨지고 말았지만요. 서울에 오자마자 저는 유명한 국밥집의 말단 종업원으로 들어갔어요. 앞으로 평생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해봤을 때 내린 답이 식당 창업이었거든요. 남의 가게에서 일도 배우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걸까요? 식당 일은 생각보다 더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우유 영업소에서 사무일만 깨작거리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홀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잠시도 앉아있을 틈이 없었죠.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손님들이었습니다. 서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길 만큼 진상들을 많이 만났어요. 욕하고 화내는 사람들은 그나마 양반이었죠. 어려 보이는데 어디서 왔냐, 이름이 뭐냐 하면서 제 엉덩이를 주물거리는 아저씨들도 꽤 있었습니다. 사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은 그걸 보고도 못 본 척 했어요. 오히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내서 손님하고 싸우기라도 하면 저를 야단쳤죠. 결국 저는 반년도 안 돼 그 가게를 그만뒀고요. 다른 음식점들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모아둔 돈도 다 까먹은 지 오래였고 서울 물가는 또 왜 그리도 비싼지.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라면이라도 사려면 쉬지 않고 일해야 했어요.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유 영업소 사장님을 통해 엄마에게 연락이 온 거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마가 찾아왔다고요? 그래. 네가 여기서 일했던 걸 어떻게 알았는지 오셨더라. 너 어딨냐고.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알려주었어. 너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떨떨 하더군요. 이제 와서 날 왜 만나겠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저도 모르게 그런 엄마를 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엄마는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지. 나를 버린 여자가 굳이 왜 날 다시 찾겠어. 그렇게 또 마음 깊숙이 엄마에 대한 원망이 무럭무럭 자랄 쯤 엄마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식당 일을 끝내고 돌아오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거의 4년 만에 보는 거였지만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엄마라는 걸요. 순자야. 엄마는 옛날처럼 저를 참 다정하게도 부르더군요. 울컥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누구세요? 전 아줌마 같은 사람 몰라요. 엄마야, 순자야. 전 엄마 없는데요.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너 버리고 한 번도 맘 편히 차본 적 없어. 매일매일 네 생각만 했어. 그 인간이 너까지 때리진 않을까? 지금이라도 가서 데려와야 할까? 엄마의 변명 아닌 변명을 듣고 있자니 기가 차더군요. 아빠가 날 때리진 않을까 걱정됐다고? 그걸 알면서도 그냥 버리고 간 거잖아. 자기 살자고 데리러 오지도 않고 그냥 외면했잖아. 엄마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순자야, 됐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진짜 죽여버릴 거니까. 전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심 엄마가 저를 잡아주길 바란 것도 같아요. 하지만 뒤에서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만 들릴 뿐 엄마는 끝내 저를 잡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저는 씻지도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그리고 또 펑펑 울었죠.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불현듯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집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엄마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갔어? 다시 와, 다시 와줘 엄마. 사실은 나 엄마 계속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맨발로 선 채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또다시 엄마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전 모든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도저히 일도 할 수가 없었죠. 월세마저 밀리기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이불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세차게 현관문을 두드리더군요. 아무도 없어요. 저 주인집 아들인데요. 월세 밀린 지 몇 달째인 줄 알아요? 잠깐 얘기 좀 해요. 주인집 아줌마가 집에 몇 번 찾아왔을 때 무시했더니 자기 아들을 보낸 듯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나와요. 소리를 지르더군요. 꽤나 성깔 있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결국 전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습니다. 드디어 나왔네. 이봐요 아가씨. 남의 집에서 살면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죠. 몇 달째 돈도 안 내고 사람이 찾아와도 무시하면 되겠어요? 죄송해요. 월세는 제가 이번 달 말까지 꼭 드릴게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친구한테 빌리든 사채를 쓰든 지금 당장 줘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빌리라고요. 남자는 쉽게 돌아갈 것 같지 않았어요. 어쨌든 월세를 밀린 건 제 잘못이었으니까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한 번 더 사정하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기 시작했어요. 몇 달째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누워만 있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았죠. 이봐요. 괜찮아요? 전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옆에는 주인집 아들이 앉아 있었죠. 여긴 병원이에요. 참나. 밥도 안 먹고 다녀요? 요즘 세상에 영양실조가 웬 말이에요. 남자의 입을 통해 병명을 알게 된 순간 얼굴이 확 뜨거워지더군요. 전 손목에 있던 링겔을 떼고 일어나려 했어요. 그거 막 떼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저 집에 갈래요. 이건 다 맞고 가요. 저 돈 없어요. 그냥 갈래요. 참나. 돈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네. 내가 냈으니까 됐어요.
그 아까우니까 그 수액 다 맞고 가요. 생각지도 못한 남자의 말에 저는 멍해졌어요. 병원비를 냈다고요? 빌려주는 거니까 떼먹을 생각 말아요. 이자까지 쳐서 받아낼 거니까. 결국 저는 남자의 강권에 못 이겨 수액을 다 맞고 나서야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어요. 그냥 혼자서 갈 수 있다고 하는데도 부득불 남자는 저를 자기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는 집이 아닌 고깃집으로 가더군요. 그쯤 되니 기분이 좀 나빠지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몰라요. 고깃집에서 고기 먹지 뭐라겠어요. 지금 저 동정하는 거예요? 거지 같아서 적선이라도 하고 싶어요? 방금 쓰러졌던 사람이 말도 많네. 적선은 무슨 적선이에요. 그쪽이 이대로 뒤지면 나만 망하는 거잖아요. 밀린 월세는 월세대로 못 받고 병원비도 못 받고 다 이자까지 쳐서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고기나 많이 먹어요. 남자는 그 뒤로 말없이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굽는 족족 제 앞에 놔주더군요. 얼른 먹어봐요. 여기 갈비 맛있어요. 진짜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니까. 남자의 넉살에 황당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에라 모르겠다 하는 기분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전 남자가 구워주는 고기를 한 점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꼭꼭 씹어 먹어요. 물도 마셔가면서. 문득 남자가 제게 물컵을 밀어주면서 말했어요. 그 말에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나더군요. 어릴 때 엄마가 밥상머리에서 자주 했던 말이었거든요. 체하니까 꼭꼭 씹어 먹으라고, 물도 좀 마셔가면서 먹으라고. 참으려고 했지만 한 번 터진 눈물보는 막을 길이 없었어요. 남자는 잠깐 당황한 눈치더니 이내 제 앞에 부지런히 익은 고기를 날랐습니다. 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고기 굽는 기계다 생각하고 무시하세요. 그 말에 갑자기 픽 웃음이 나더군요. 울다가 웃으면 거기에 털 나는데. 그쪽 이제 큰일 났어요. 끝나지 않은 남자의 엉뚱한 말에 결국 전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던 남자도 싱긋 웃더군요. 오며 가며 볼 때마다 늘 죽상이더니만 웃으니까 예쁘네요. 자주 좀 웃어요. 남자의 말에 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성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은 건 머리털 나고 처음이었거든요. 넙대대한 얼굴에 쌍꺼풀 없는 작은 눈, 낮은 코. 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인은 아니었어요. 그나마 따로 뭘 안 찍어 발라도 희고 고운 살결이 장점이라면 장점이었죠. 예쁘긴 뭐가 예뻐요. 그런 말로 저 꼬시지 마세요. 바람둥이에요? 당황한 저는 아무 말이나 되는 대로 뱉어버렸어요. 그러자 남자가 씩 웃더니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밥 먹고 영화나 보러 갈래요? 영화요? 공짜표가 있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네요. 버리기도 아깝고. 싫다고 했는데도 남자는 저를 끌고 영화관으로 갔어요. 평일 낮이라 그런지 영화관은 한산했죠. 무슨 영화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어느 순간 남자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거든요. 깜짝 놀라 빼버리자 순순히 놔주던 것도 잠시 곧 다시 잡아오더군요. 자꾸 왜 이래요? 내가 원래 영화 볼 때 다른 사람 손을 잡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나 좀 봐줘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이었지만 20대 초반에 제가 뭘 알았겠어요. 아니, 어쩌면 저도 그렇게 접근하는 남자가 싫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요. 맞닿은 커다란 손이 참 따뜻했거든요. 그 뒤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남자친구는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사랑꾼이라고 하나요? 한번 사랑에 빠지면 물불 안 가리는 스타일이었어요. 늘 사랑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요. 제가 밥을 먹든 하품을 하든 심지어 방귀를 뀌는 것도 예쁘다, 사랑스럽다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정말 오랜만에 받아보는 타인의 애정 공세에 저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어요. 다시 식당 일도 시작했고요. 결혼을 목표로 돈도 모으기 시작했죠. 맞아요.
제겐 결혼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였어요. 하루빨리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저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었죠. 그러나 장애물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가장 큰 난관은 남자친구 가족의 반대였죠. 남자친구는 어릴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와 여동생 둘이서 살았는데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집주인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남자친구가 워낙 뭘 숨기고 이런 걸 못하는 성격이라 저희 관계도 일찌감치 들통이 나 있는 상태였죠. 어머님은 저희가 사귈 때부터 내심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요. 슬슬 남자친구 입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자 벌컥 성을 내셨습니다. 내가 너 겨우 저런 거랑 결혼시키려고 이날 이때까지 혼자 열심히 키웠는 줄 알아? 아이 엄마, 나 진짜 순자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결혼하고 더 잘할게, 응?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남자친구 어머님의 뜻은 완강했어요. 하지만 저도 쉽게 물러날 수는 없었죠. 쉬는 날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하는 가게로 찾아갔어요. 동네에서 작은 치킨집을 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님, 저 왔어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주문 들어왔어요? 뭐예요? 후라이드? 양념? 제가 할게요. 집게 이리 주고 앉아 계세요. 제가 식당 일을 오래 해서 손끝이 제법 야무진 편이었거든요. 레시피를 금세 익혀서 주방이든 홀이든 어머님이 없어도 혼자 척척 해낼 수 있었죠. 처음엔 저를 소금 뿌려 내쫓던 어머니도 나중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놔두시더군요. 그렇게 한 3년쯤 지났을까요? 마침내 전 남자친구와 정식으로 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식 전날까지도 엄마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아버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었지만 엄마만큼은 못내 가슴에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시가에는 고아라고 말해둔 상태였어요. 술 먹고 걸핏하면 폭력을 휘둘렀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못 견뎌 나를 버린 엄마, 떳떳하게 소개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결국 끝내 전 엄마에게 연락하지 못했고요. 혼주석을 비워둔 채 식을 치렀습니다. 저는 결혼만 하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시어머니도 이제 한 식구가 됐으니 나를 예뻐해 주실 거야. 앞으로 잘 모셔야지. 우리 신랑이랑 나 닮은 예쁜 아기도 낳아서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지. 순진하게 그런 꿈을 꿨었더랬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연애 시절 괜찮을 거야 눈 감았던 것들이 날카로운 바늘이 돼 저를 찔러 오더군요. 제일 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사랑꾼이었지만 사실 그렇게 능력 있고 성실한 타입은 아니었어요. 30이 넘도록 변변한 직장도 구하지 못해서 시어머니 치킨집에서 일하고 있는 처지였죠. 그 일이나 열심히 하면 또 몰라요. 걸핏하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서 헛바람이 들어선 주변 지인들을 만나고 다녔죠. 사업 구상을 한다는 핑계로 술도 먹고 여자들도 만나고 그러고 다니더군요. 남편에게 그건 바람도 아니었어요. 내가 그 여자들이 좋아서 뭐 사랑해서 만나는 건 줄 알아? 원래 사업하려면 접대는 필수야. 걔네는 거기 딸려오는 부속품 같은 거라고. 그럼 사업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어머님 도와서 가게나 열심히 꾸려나가요. 네?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포만 나게 치킨집이 뭐야? 그런 건 당신이나 해. 남편은 도무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긴 시어머니도 평생 말리지 못한 걸 제가 어찌 말리겠어요. 그래, 그 여자들은 그냥 한 번 만나고 끝인 그런 관계잖아. 다른 남자들도 다 그런다는데 남편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남편이 다른 여자들 만나는 것도 눈 감고 살았죠. 그래도 남편에 대한 신뢰는 이미 깨져버린 상태였어요. 이젠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막막했죠. 다른 시가 식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했으면 또 몰라요. 시어머니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어요. 아니, 상철이 이 자식은 오늘도 가게에 안 나온대?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 급한 약속이 있대요. 남자 후리는 재주 하나는 있구나 싶어서 허락했더니만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신혼 초부터 남자가 밖으로 나더니? 여자가 잘해야 남자가 헛된 생각을 안 하고 착실하게 가정을 지킬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남편을 단도리하지 못했던 이유로 제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 대신 제가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했죠. 하나뿐인 시누이도 저를 하녀 취급하기 일쑤였습니다. 고된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시누이가 잔뜩 쌓아둔 빨래며 설거지거리를 해야 했죠. 새언니, 이거 내가 물빨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 줄어들었네. 이거 어쩔 거예요? 어쩌다 빨래라도 잘못 돌리는 날엔 난리가 났어요. 아, 짜증나 진짜. 못 배워먹은 거 티내나? 빨래 하나 할 줄 모르네. 저보다 한참 어린 시누이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모멸감에 절로 눈물이 차올랐어요. 어딘가에 하소연하고 싶어도 불가능했죠. 제가 비빌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있던 친구들도 결혼하고 연락이 뚝 끊긴 지 오래였거든요. 그래도 아이라도 생기면 좀 나을까 했는데 하늘이 무심하게도 도통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남편에게 슬쩍 병원을 가보자고 했지만 질색을 하더군요. 그렇게 억지로 애가 져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난 아직 부모 될 자신 없어. 여보, 나 지금 하는 사업 자리 잡으면 그때 준비하자. 남편은 그쯤 벌써 사업을 2개나 말아먹은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도 더는 돈 못 빌려준다면서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였죠. 아닌 게 아니라 그나마 하나 있던 원룸 건물까지 팔아버리고 이제 시가에 남은 재산이라곤 살고 있던 아파트와 치킨집이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였죠. 이번엔 꼭 성공할 거라면서요. 하지만 사업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남편이 맘 잡고 하나 제대로 진득하게 판 것도 아닌데 결과가 좋을 리 있겠어요? 결국 저희는 하나 있던 아파트까지 날렸고요. 가게 뒤편에 있던 쪽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시리에 빠진 남편은 허구한 날 술이나 먹고 한탄하기 바빴지만 제겐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있던 알바들도 정리하고 매일 가게에 나가 치킨을 튀겼습니다. 시어머니와 둘이선 도저히 홀까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홀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배달에 집중했죠. 다행히 매출은 순조롭게 상승 곡선을 그렸지만 어마어마한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웬 멀끔한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영업 시작 안 했는데요. 전 손님이 아니고요. 김정임 씨 아시죠? 저 김정임 씨 변호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엄마 이름에 전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옆에서 시어머니가 김정임이 누구니? 하고 물었지만 들리지도 않았죠. 무슨 일이시죠? 김정임 씨 유산 상속 문제로 할 얘기가 있어서요. 남자의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전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유산이란요? 그 말씀은 저희 엄마가... 이런... 아직 연락을 못 받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어요. 머리가 하얗게 비는 느낌이었어요. 그 뒤로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도 되지 않았죠. 대충 엄마가 고향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꽤 큰 돈을 벌었다. 그래서 70억이라는 큰 돈을 남겼다는 것 정도만 알겠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놀란 눈치였어요. 지금 그 말씀은 우리 세아가 앞으로 70억이 나온다는 말인가요? 네. 그 세금 떼고 하면 그보다 더 액수는 줄겠지만 자세한 건 회계사무소 통해서 서류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서류로 전달받은 뒤 변호사를 따라서 엄마가 묻힌 납골당으로 갔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새 엄마는 다른 남자랑 새살림을 차렸었고 그분이 엄마의 장례를 잘 치러주셨더군요. 교통사고로 너무 갑작스럽게 가는 바람에 나도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쪽한테 연락을 못했어요. 미안해요. 나중에 그 사람 유언장 보고 기억이 났어요. 좋은 분이더군요. 돈도 많은 분이라서 어머니가 제게 상속한 유산에 대해서도 전혀 탐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본인 몫까지 포기하고 제게 주셨죠. 그 사람이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면서 번 돈이에요. 나중에 딸한테 물려주고 싶다고. 그게 유일하게 자기가 죄를 씻는 길이라면서요. 그런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요? 이건 다 그쪽 몫이에요. 심장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납골 땅에 간신히 국화 한 송이만 헌화한 뒤 집으로 돌아왔고요.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보냈습니다. 그냥 이대로 딱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를 찾아온 엄마를 매몰차게 쫓아버렸던 그날 밤이 떠올라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가 식구들은 그런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여보, 엄마한테 다 들었어. 그 돈 말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일단 급한 빚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집도 좀 더 넓은 데로 옮기고. 모친상을 당한 아내한테 남편은 괜찮냐 한마디도 없이 돈 얘기부터 하더군요. 더는 떨어질 정도 없더라고요. 제가 무표정하게 바라만 보자 지레 찔렸는지 남편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아유 아가, 그래 애미 잃고 상심이 크지.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떡하니. 이럴수록 네가 기운을 차려야 하늘에 있는 사부인도 편하게 눈을 감지. 시어머니의 그 말이 가슴에 날아와 박히더군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보란듯이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 엄마 생각해서라도 제가 이러면 안 되죠. 그래 잘 생각했다. 내 미음 끓여놨으니까 좀 먹어보렴. 전 유산을 상속받자마자 바로 빚부터 정리했어요. 그리고 번듯한 새 아파트로 식구들과 함께 거처를 옮겼죠. 그 뒤로 시가 식구들은 확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마치 연애 시절처럼 여보 하면서 저를 따라다녔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일이라도 할라치면 자기가 하겠다고 쉬라고 말렸어요. 시누이도 용돈 좀 달라면서 어리광을 부렸죠. 다들 돈 때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잃은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돈 때문이 아닌 걸까 싶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무엇보다 손 놓고 있던 임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이 다시 사업 얘기를 꺼낸 순간 좋아지고 있던 저희 부부관계도 다시 악화됐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기막힌 아이템이 있어서 사업을 좀 해볼까 하는데.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그냥 지금 한 치킨집 일이나 열심히 해요. 통장에 있는 돈이 수십억인데 치킨집은 무슨 치킨집이야. 들어봐. 이번 아이템은 진짜 대박이라니까? 듣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엄마가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이에요. 그런 돈을 당신 사업한답시고 또 허공으로 날리라고요? 절대 안 돼요. 뭐? 허공으로 날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부터가 나를 못 믿는데 뭔 일이 제대로 되겠어? 어? 남편은 저를 윽박지르고 회유하며 어떻게든 돈을 뺏으려고 했지만 저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나중엔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그러지 말고 돈을 주라며 말을 보태더군요. 자꾸 이러시면 전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가 그러던데요. 유산 상속분은 이혼 후 재산 분할할 때 포함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입을 싹 다물었지만 말이죠. 아닌 게 아니라 돈이 생기고 나니 이혼 생각이 조금씩 들더군요. 더는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정부치고 살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만약 이혼하면 앞으로 난 뭐라고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가게를 오픈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저 멀리서 클락션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명 초록불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집채만한 트럭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앗 하는 순간에 저는 그대로 차에 치여 쓰러졌습니다. 그 뒤에는 칠흑처럼 어두운 암흑뿐이었어요. 아무리 걸어도 빛은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어디선가 순자야, 순자야 하고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엄마야? 그래, 엄마야. 얼른 이리 와, 순자야. 거기 있으면 위험해. 전 엄마의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러자 뻥 뚫린 터널 너머에서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더군요. 그 빛에 몸을 맡겼을 때 마침내 전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뒤따르는 전신 통증에 정신을 못 차릴 때였어요.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명줄이 길어? 익숙한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어차피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왜 얘 돈이 내 돈이 아니야? 짜증나 진짜. 뒤를 이어 들린 건 남편의 목소리. 생전 처음 들어보는 차가운 목소리에 전 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지. 그 트럭기사 놈 돈은 그렇게 많이 쳐받아가 놓고 왜 제대로 숨통도 못 끊어놔? 트럭으로 쳤는데도 살 줄 알았나? 그냥 확 호흡기 떼버릴까? 그러다 걸리면 큰일 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의사하고 얘기하면 치료 포기인가 뭔가 할 수도 있대.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 눈물조차 흐르질 않더군요. 그래도 시가 식구들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며 여겼는데 어떻게 나를 죽일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끔찍했어요. 그 뒤엔 분노와 사리가 차오르더군요. 맘 같아선 당장 일어나서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사이 모자는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고요. 전 그제야 몸을 조금씩 움직여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제가 의식불명이 된 지 어느새 3개월이 지났더군요. 전 병원 측엔 제가 깨어났다는 걸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의사는 난감한 기색을 보였지만 시가 식구들이 저를 죽이려는 것 같다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사고 난 날도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연명치료 포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묻질 않나. 쓰레기 같은 인간들. 의사의 도움을 받아 전 계속 의식불명인 것처럼 병실 침대에 누워있을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와 남편은 다음 날에도 제 병실로 찾아와 도대체 언제 죽는 거냐면서 한탄을 하더군요. 전 모자의 대화를 전부 녹취했어요. 매수당했던 트럭 기사도 찾아냈죠. 생활고에 시달려 어쩔 수 없었다면서 트럭 기사는 용서를 빌었어요. 그동안 죄책감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지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트럭 기사를 만나고 돌아온 날 저는 병실에 앉은 채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둘 다 마치 저승사자를 본 것처럼 놀라더군요. 여보, 언제 깨어난 거야? 아이고, 하늘이 도왔구나. 이대로 네가 안 깨어나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가짱케 저를 걱정한 척 연극하는 걸 보니 혐오스럽더군요. 아쉬우시겠어요. 제가 계획대로 죽어줬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여보,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트럭기사 매수해서 나 죽이려고 했던 거. 여보,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내 몸에 손대지 마. 전 다가오는 남편을 뿌리치고 그대로 뺨을 갈겼어요.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돌변했죠. 갑자기 의학 괴성과 함께 제게 돌진하더군요. 죽으라고! 왜 자꾸 끈질기게 살아나고 난리야! 남편은 무지막지한 힘으로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전 간신히 손을 뻗어 간호사 코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던 것처럼 병실 안으로 경호원들이며 경찰이 들이닥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미리 경찰을 불러준 거였어요. 이거 놔, 이거 안 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아이고 선생님들 이러지 마세요. 세아가가 뭔가 오해를 한 모양인데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요란했어요. 조금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죠. 끝까지 잡아떼는 두 사람에게 보란듯이 경찰에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모자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와 트럭 기사의 증언이었죠. 그제야 모자는 사색이 돼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근데 엄마가 옆에서 자꾸 꼬드겨서 이 미친놈이 지 죽게 생겼다고 지의 미를 팔어? 내가 언제 꼬드겼어? 네가 먼저 사업해야 되는데 돈 필요하다고 그냥 죽이자며. 내가 언제 그랬어? 엄마 치매야? 말 같지도 않은 모자의 말다툼을 듣고 있자니 기가 차더군요. 전 잘못했다고 매달리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떼어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시누이 혼자 덜렁 남아있는 집에서 나와버렸죠. 새언니, 언제 깨어난 거예요? 어디 가요? 제가 어디 가는지는 알 필요 없고요. 앞으로 얼굴 볼 일 없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인사할게요. 잘 살아요. 아참, 앞으로 그쪽 오빠랑 엄마 보려면 교도소로 가야 할 텐데 각오해 두고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저를 부르는 시누이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속이 후련하더군요. 그 뒤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어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죄는 더 형량이 무겁다기에 무기징역을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미수로 그쳤기 때문에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할 수는 없었어요. 벌써 몇 년 전에 출소했죠. 하지만 이미 빨간 줄이 그인 인간들이 뭐 얼마나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동네에도 소문이 쫙 나서 시골로 도망치듯 내려갔다고 하는데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이제 평생 다시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 재혼도 했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들을 낳아 잘 키우고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둘 다 지금 미국에서 공부 중이에요. 애들하고 떨어져 사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어 외롭진 않아요. 때로는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려도 되나, 어디서 또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불쑥 찾아오는 건 아닌가 두려울 때도 있어요. 워낙 초년 인생이 다사다난했던지라 너무 평온해진 삶이 불안하더라고요. 이런 제 고민에 남편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안심시켜 주더군요. 하늘에서 장모님이 지켜주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신 인생은 이렇게 쭉 평온하고 행복할 거라고. 그리고 설사 불행이 찾아온다고 해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함께 이겨내면 되지. 남편의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더군요. 이젠 돈도 있겠다. 든든한 내 편들도 있겠다. 굳이 겁먹고 위축돼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요 몇십 년은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요즘에야 짬이 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하고 싶은 건 뭘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창업 관련 클래스도 듣고요. 꽃꽂이랑 피아노도 배우면서 소일거리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지켜보는 엄마도 이젠 평온하시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모두 행복하세요.